서로의 무소유 월든 제10부 베이커 농장. 나는 가끔 소나무 숲을 산책한다. 숲은 신전처럼 혹은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물결치는 빛 때문에 바다의 무장한 함대처럼 서 있다. 너무 아늑하고 푸른 그늘이어서 드루이드교들조차 그들의 떡갈나무를 버렸을지 모른다. 때론 플린트 연못 너머에 있는 삼나무 숲으로 가기도 한다. 그곳의 나무들은 회청색 딸기로 뒤덮인 채 점점 높이 솟아올라 바랄라 궁전 앞에 있는 것이 더 어울릴 정도이다. 향나무는 과일이 풍성한 화환 모양으로 땅을 뒤덮고 있다. 또 때로는 늪으로 간다. 이끼가 백색 가문비 나무로부터 꽃줄 장식처럼 매달려 있고 늪에 시내 원탁 테이블 같은 독버섯은 땅을 뒤덮고 있다. 더 아름다운 균류는 나비나 조개 껍질처럼 그루터기를 장식하고 있는데 마치 식물성 식용고등 같다. 또한 숲에는 페랭이꽃과 산딸나무가 자라며 붉은 오리나무 열매가 어린아이의 눈처럼 불타듯 빛난다. 노박넝굴은 흠을 내어 그 우묵한 틈에서 가장 단단한 나무조차 눌러 부순다. 그리고 야생의 호랑가시나무 딸기는 너무 아름다워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잊게 만든다. 그리고 이름 모를 다른 야생의 금단 열매들이 그를 현혹해 혀를 내두르게 하는데 그 맛은 인간이 맛보기에는 너무 달콤하다. 나는 어떤 학자를 방문하는 대신 저 멀리 목초지 한가운데 깊숙한 숲이나 늪, 언덕 위처럼 이 근처에서 보기 드문 종류의 특별한 나무들을 수없이 찾아다녔다. 검은 자작나무는 직경이 잎이 트인 멋진 표본이며 사촌벌인 노랑 자작나무는 헐렁한 금빛 조끼를 입은 채 최고의 향을 내뿜고 있다. 단정한 줄기와 아름답게 이끼로 장식한 너도밤 나무는 모든 점에서 완벽한데 내가 알기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제외하면 상당히 큰 너도밤 나무를 가진 작은 숲만이 마을에 남아있을 뿐이다. 어떤 이들은 그것들이 한때 근처에 있는 너도밤 나무의 열매를 미끼로 잡던 비둘기에 의해 심어졌을 거라고 추정한다. 이 나무를 쪼갤 때 은색 나뭇결의 반짝임은 볼만하다. 참피나무와 소나무도 있고 느릅나무도 있는데 잘 자란 느릅나무는 오직 한 그룹뿐이다. 키 큰 돛대 같은 소나무와 다른 어떤 것보다 완벽한 솔속나무가 숲 한가운데 탑처럼 서 있다. 그 밖에 얘기할 나무도 참 많으며 이것들은 내가 여름과 겨울에 찾아가는 성지와 같다. 한 번은 내가 무지개 옆에 섰던 적이 있는데 무지개는 주변의 풀과 나뭇잎들을 물들이며 낮은 대기층을 가득 채웠고 마치 색깔 있는 수정을 통해 본 것처럼 나의 눈을 부시게 했다. 그것은 무지갯빛 호수였고 그곳에서 나는 잠시 돌고래처럼 살았다. 만약 그 순간이 더 오래 지속되었다면 그 무지갯빛은 아마 나의 일과 삶까지 물들였을지도 모른다. 내가 철쭉길을 걸을 때 나는 그림자 주위에 후광이 생기는 것이 의아했었는데 내 자신이 마치 선택된 사람들 중 하나일지 모른다는 상상을 하기도 했다. 나를 찾아온 어떤 사람은 자기 앞에 가던 어떤 아일랜드 사람의 그림자에는 어떤 후광도 없었으며 오직 이곳 토착민만이 그 후광으로 식별될 수 있다고 단언했다. 벤베누토 첼리니는 회고록에서 말하기를 그가 성 안젤로 성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에 어떤 끔찍한 꿈이나 환상을 꾼 후에는 휘황찬란한 빛이 아침과 저녁에 그의 머리 그림자 위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런 일은 자신이 이탈리아에 있건 프랑스에 있건 변함없이 일어났으며 풀밭이 이슬로 촉촉할 때 특히 경이로웠다고 한다. 이것이 아마도 내가 말한 것과 똑같은 현상일 텐데 이런 일은 특히 아침뿐만 아니라 다른 때 심지어 달빛에서도 잘 보였다.
이것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지만 거의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첼리니처럼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의 경우에나 미신의 충분한 근원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그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그것을 보여줬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신들이 주목받고 있다고 의식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선택받은 자들이 아닐까. 나는 어느 날 오후에 채소로만 이루어진 나의 부족한 식단을 보충하기 위해 낚시를 하러 숲을 지나 페어헤븐으로 출발했다. 나는 베이커 농장에 부속된 땅인 플레전트 들판을 지났는데 후에 한 시인이 다음과 같이 노래했고 시작은 이러하다. 그대의 입구는 즐거운 들판, 이끼 가득한 과일나무들이 붉게 빛나는 겨울에게 일부분을 나누어 주네. 사향쥐는 활주하며 쾌활한 송어는 여기저기를 화살처럼 헤엄치며 이곳을 지킨다. 내가 월든으로 오기 전에 거기서 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나는 사과를 훔치기도 하고 겨울을 껑충 뛰어 건너고 사향쥐와 송어를 겁주기도 했다. 그것은 내가 오후에 하는 일 중 하나였으며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많은 일들이 발생하는데 내가 출발했을 때는 이미 반이 지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 소나무 아래에서 머리 위로 가지들을 쌓아서 손수건으로 비를 맞고 30분쯤 서 있어야 했고 마침내 내가 물에 몸을 반쯤 담근 채 서서 무럭잠 너머로 낚싯줄을 던졌을 때 갑자기 나는 내가 구름의 그림자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천둥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는데 어찌나 소리가 크든지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불쌍한 낚시꾼이 가는 길에 포크로 찌르듯 번개를 던져놓고 신들은 자랑스러워할 게 분명했다. 그래서 나는 근처에 있는 임시 오두막 은신처로 서둘러 갔는데 이 길은 어떤 길에서든 반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 연못에서는 훨씬 더 가까운 빈집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시인은 지었다네. 아주 먼 옛날에 보라 다 쓰러진 하찮은 오두막집을. 뮤즈씨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이제 그곳에는 아일랜드 사람인 존 필드가 그의 아내와 아이들 몇 명과 살고 있다. 얼굴이 넙죽한 큰 아들은 습지에서 아버지의 일을 돕다가 아버지와 함께 비를 피해 달려왔다. 막내는 얼굴에 주름이 있고 무당처럼 생긴 뾰족한 머리를 가졌는데 귀족의 대저택이라도 되는 양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습기와 굶주림이 가득한 집에서 아기의 특권으로 낯선 사람인 나를 쳐다보았다. 그 꼬마는 자신이 존 필드의 가난하고 굶주린 아이가 아니라 세상의 희망이며 찬미의 대상인 어느 귀족의 막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집 밖에서는 천둥이 치면서 소나기가 내리고 있었고 우리는 비가 가장 적게 새는 지붕 아래에 함께 앉았다. 오래전 이 가족을 미국으로 실어온 배가 만들어지기 전에 나는 거기에 앉아있곤 했다. 존 필드는 분명히 정직하고 일을 열심히 했지만 무능력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역시 우뚝 솟은 아궁이를 떼지 않을 때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저녁밥을 지을 정도로 용감했다. 둥글고 기름진 얼굴에 가슴이 드러난 채로 앉아서 그녀는 여전히 언젠가는 그녀의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했다. 그녀는 손에서 한 번도 걸레를 놓은 적이 없는데 어디에서도 눈에 띄는 효과는 볼 수 없었다. 여기서 함께 비를 피하고 있는 닭들도 존 필드의 가족인 것처럼 굴며 방으로 살금살금 접근했는데 너무 인간처럼 여겨져서 구워 먹을 수가 없다. 닭들은 서서 나의 눈을 보거나 의미심장하게 부리로 신발을 쪼았다. 그러는 동안의 집주인은 나에게 그의 이야기들을 해주었는데 그 내용인즉 이웃에 사는 농부를 위해 그가 얼마나 열심히 늪에 빠져가며 일을 하는지 1에이커당 $10씩 받으며 삽이나 늪지용 호미로 얼마나 열심히 초지를 개간하고 있고 1년 동안 사용하는 거름이 얼마나 되는지 그의 얼굴 넙죽한 아들이 형편없는 거래인지 알지 못한 채 아버지 옆에서 얼마나 즐겁게 일을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나는 내 경험을 토대로 그를 돕고 싶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는 근처에 사는 이웃인데 역시 여기에 낚시를 하러 왔으며 빈둥거리는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나 역시 열심히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또한 나는 작지만 밝고 깨끗한 집에 사는데 내 집은 이 낡은 집이 1년간 내는 집세와 비슷한 돈으로 지었으며 그가 원한다면 한두 달 안에 어떻게 그만의 집을 짓는지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차나 커피, 버터와 우유뿐만 아니라 신선한 고기도 먹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얻기 위해 일할 필요가 없다. 즉 나는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먹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 식료품 값으로는 소량만이 들 뿐이다. 그러나 그가 차나 커피, 버터와 우유, 소고기를 먹기 시작한다면 그는 그것들을 지불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고 또 열심히 일하면 소모된 힘을 보충하기 위해 그만큼 열심히 먹어야 한다. 이렇게 사는 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살면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약을 이행하는데 그의 삶을 낭비해야 하므로 삶이 나아지지를 못한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차나 커피, 고기를 매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온 일을 다행으로 여기는 것 같았다. 그러나 참된 미국이라면 그런 것들 없이도 생활 양식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나라여야 하며 국가는 국민에게 노예 제도나 전쟁 혹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데서 오는 다른 불필요한 지출을 부양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가 마치 철학자라도 되는 것처럼 혹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부러 그런 얘기들을 했다. 나는 지구의 모든 목초지가 야생의 상태로 남아있다면 또 그것이 인간이 스스로를 정화시키는 운동의 결과라면 매우 기쁠 것 같다. 인간은 그의 문명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일랜드 사람을 교화시키는 것은 일종의 교훈적인 늪지대용 호미로 작업해야 할 모험이다. 나는 그에게 이런 이야기도 했다. 늪에서 무작정 열심히 일하려면 두꺼운 장화와 질긴 옷이 필요한데 그것은 곧 흙이 묻어 더러워지고 닳게 된다. 그러나 나는 가벼운 신발과 얇은 옷을 입고 있어서 신사처럼 빼입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비용은 절반도 들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한두 시간 동안 일하지 않고 재충전의 시간으로 내가 이틀 동안 먹을 분량의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혹은 잡은 물고기를 팔아서 일주일 동안 버틸 돈을 벌기도 한다. 만약 당신과 가족들이 소박하게 살고자 한다면 여름에 오락을 하는 기분으로 허클베리를 따라갈 수도 있다. 그러나 존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의 아내는 손을 허리에 댄 채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리고 부부는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갈 충분한 자본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것을 성취해낼 산술 능력이 충분한지에 대해 궁금해했다. 그들에게 그것은 무기력한 계산으로 항해하는 것이었고 어떻게 그 항구에 도착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여전히 용감하게 삶을 살고 온 힘을 다해 맞서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쐐기를 박아 거대한 기둥을 쪼개어 세세하게 완패시킬 능력은 갖지 못한 채 누군가가 엉겅퀴를 다루듯이 삶을 투박하게 다룬다. 그러나 그들을 압도하는 손해인 삶과 싸우고 있고 존 필드는 슬프게도 어떤 계산 능력도 갖지 못했기에 실패하는 것이다. 낚시해요? 나는 물었다. 네, 나는 때때로 쉴 때 1인분 정도의 양을 잡죠. 농어를 잡아요. 미끼로 무엇을 씁니까? 나는 지렁이로 샤이너를 잡고 그것을 농어의 미끼로 써요. 지금 가는 게 어때요, 존? 아내가 희망에 가득 찬 얼굴로 눈을 반짝이며 말했지만 존은 머뭇거렸다. 소나기가 그치자 무지개가 맑은 저녁을 약속하듯 동쪽 숲 위로 떴고 나는 그 오두막을 나왔다. 집 밖으로 나와서 이 집에 대한 조사를 마치기 위해 우물바닥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사발 하나만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슬프게도 얕은 유사만이 있었고 게다가 줄은 끊어져 있었으며 물통은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러는 동안 적당한 그릇이 선택되었고 겉으로 보기에 끓인 물 같았다. 두 부부가 의논을 하느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목마른 나에게 건네졌는데 시원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았다. 여기서는 그런 죽 같은 물로 삶을 유지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눈을 감고 능숙하게 뒷글을 차단하면서 진정한 환대에 대해 감사하며 마음 따스한 물을 한 번에 들이켰다. 나는 예의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까다롭게 굴지 않는다. 비가 갠 후 아일랜드 사람의 집을 떠나 다시 연못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강꼬치 고기를 잡으려고 외딴 목초지와 수렁, 인적이 드물어 쓸쓸한 곳을 헤치고 나아가며 서두르는 나의 모습에 잠시 대학교까지 나온 사람으로서 너무 보잘것없지 않은가 싶었다. 그러나 무지개를 뒤에 지고 붉게 물드는 서쪽을 향해 언덕을 달려 내려갔고 어디에서 들려오는지 모르겠지만 희미하게 딸랑거리는 소리가 비 때문에 깨끗해진 공기를 지나 내 귀까지 들려왔다. 그때 나의 수호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가서 물고기를 잡고 사냥을 해라. 날마다 멀리 넓은 곳으로, 더 멀리 더 넓은 곳으로. 그러고는 걱정 없이 난로가나 겨울가에서 쉬어라. 너의 젊은 날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동트기 전에 걱정에서 자유로이 일어나 모험을 찾아 떠나라. 낮에는 다른 호숫가에 가 있고 밤에는 어디든지 집으로 삼고 쉬어라. 이보다 더 넓은 들판은 없을 것이며 여기서 하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놀이는 없다. 본성에 따라 사초와 고사리처럼 야성적으로 커라. 이것들은 절대로 영국 건초는 되지 않을 것이다. 천둥이 으르렁거리게 놔둬라. 천둥이 농부의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 한들 무슨 상관인가? 그것은 그대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사람들은 마차나 오두막집 아래로 도망갈 때 너는 구름 아래에 은신처를 마련해라. 생계를 유지하는 일을 너의 일로 삼지 말고 오락으로 삼아라. 땅을 즐기되 소유하려 하지 마라. 사람들은 진취적 정신과 신념의 부족 때문에 그들이 머무는 곳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농노처럼 그들의 삶을 보낼 뿐이다. 베이커 농장이여, 자연의 가장 풍요로운 요소가 있는 경치는 때묻지 않은 작은 햇빛. 울타리 쳐진 그대의 초원에서 아무도 흥청대며 살지 않는다. 아무도 그대와 논쟁하지 않으며 질문 때문에 절대로 당황하지도 않는다. 지금처럼 처음 봤을 때도 온순하고 소박한 황갈색 옷을 입고 있었고, 오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함께. 거룩한 비둘기의 아이들과 가이 포크스와 같은 자도 음모를 교수형에 처하자 쉽게 굽힐 줄 모르는 나무 석가래에서. 저녁이 되면 사람들은 고작해야 집에서 나는 소리가 잘 들리는 근처 들판이나 거리에서 집으로 얌전히 돌아온다. 그리고 한 번 내쉰 숨을 다시 들이키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시들어간다. 밤낮으로 그들의 그림자는 매일 걷는 걸음보다 더 멀리까지 뻗어 있다. 우리는 저 멀리 모험과 위험으로부터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매일 새로운 경험과 성격을 발견해야 한다. 내가 연못에 이르기 전에 어떤 신선한 충동이 존 필드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는지, 그는 해가 지기 전에 개간 작업을 끝내려는 것을 놔두고 왔다. 그러나 내가 낚시에 성공하고 있는 동안에 이 불쌍한 사람은 단지 두어 마리만 놀라게 했을 뿐이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운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보트에서 자리를 바꾸자 운도 함께 바뀌었다. 불쌍한 존 필드. 나는 그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것을 읽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 원시적이면서도 새로운 나라에서 전해져 오는 구식 방법으로 살면서 샤이너를 이용해 농어를 잡을 것이다. 때때로 그것이 좋은 미끼라는 것은 나도 인정한다. 그는 지평선 전체를 소유하고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다. 그리고 아담의 할머니 때부터 늪지 일을 이어받아 아일랜드의 가난과 불쌍한 삶을 짊어진 채 세상에서 일어나지를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도 가까스로 헤쳐나가야 하는 그물 씌운 아일랜드 시골뜨기의 발이 날개 달린 구두를 신을 때까지 이러한 삶은 계속될 것이다.